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중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경제와 소비 생산을 뜻하는 지표들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고 우리 원화 역시도 지금까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우리 양대 시장 어제 반짝 반등을 하더니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양대 시장이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싣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조금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지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진 우리 시장 속에서 시장은 이 리스크보다는 경제적인 발언들 또 지표에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진이 바닥을 찍을지 여부가 한번 관심이 쏠리는 요소일 텐데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것에 따라서 2차 전지주의 향방도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세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 협회가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전 세계 47개 나라 중에서 42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또 글로벌 투자 전문가 협회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연금 제도는 100점 만점에 51.2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순위로는 42위입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과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네덜란드였고요.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위 그리고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머서와 CFA 협의회는 각국의 연금 제도를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 운용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한 뒤 가중치를 줘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서는 39점을 기록해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분야는 27위, 그리고 운용 관리 분야는 34위였습니다. 머서는 또 한국의 연금 제도에 C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연금 제도와 효과적인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라는 뜻입니다. 47개국 중 C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는 한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중국, 대만, 일본, 보츠와나 등 15개국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권의 고금리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나친 자금 이탈 우려와 또 예금 금리 경쟁이 붙을 것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다고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제휴지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비상점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말 6%대까지 상승했던 이금융권의 예금 만기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금리 예금 만기와 제휴지 현황, 또 금리 수준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과 이를 막기 위한 고금리 예금 경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이 금융권에서는 예금이 만기된 고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중은행이 참전한 가능성은 없을까 해요? 있습니다. 최근 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예금 금리를 4%대 중반까지 올리면서 이제 향후 이탈할 수 있는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지나친 예금 금리 경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번 달부터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 바 있는데요. 예금 금리 인상보다는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라는 묵시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 인덱스가 상장사를 보유한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였나요? 네, 포스코와 LS, 한화, SK, 현대차가 시총 증가율 톱5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상장사를 보유한 30대 그룹의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시가총액을 종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우선 포스코 그룹이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소재 사업에 힘입어서 포스코 그룹 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초 약 41조 9천억 원에서 92조 3천억 원으로 120.2%가량 늘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상장사별 시가총액 증가율은 포스코 DX가 836.1%로 가장 높았습니다. LS그룹은 7개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43.5% 증가했습니다. LS네트워크스의 시가총액이 105.7% 늘면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하나그룹이 30.5%, SK그룹이 30.4%, 현대차그룹이 21.6% 오르며 높은 시총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시가총액 규모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그룹 순위는 그대로인 가운데 포스코 그룹이 카카오 그룹을 넘어서면서 5위에 기록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그룹이 7위, HD 현대그룹이 8위로 기록했는데요. 네이버 그룹과 HD 현대그룹의 시가총액 차이는 5천억 원 수준까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한화갤러리아 상장과 한화오션 인수로 롯데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규모 9위에 올라섰습니다. CJ그룹의 시가총액이 올해 약 4조 4천억 원가량 줄면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H&M, 또 금호아시아나 신세계 하림그룹 등도 20% 안팎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한국의 연금 제도부터 시총 30대 그룹의 시가총액 증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간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히토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452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2,461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재지가 속한 종이 목재 업종 두드러진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속한 비금속 광물 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22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237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강한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1,584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 추세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816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 넘게 내리면서 809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추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제약, 의료정밀 업종이 특히나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개인 오늘 2,25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912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48억 원 팔아내면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해운 관련주입니다. 이스라엘 분쟁이 확전될 경우 수에즈 운하 통과 위험이 커져 해운 관련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해양수산부가 대체 항만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해운 관련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흥하해운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2,0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해운이 강합니다. 16% 강세로 1,91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 관련주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면역항암제 관련주 오늘 짙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유럽 종양학회를 앞두고 이 학회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오늘 오스코텍 5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8%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 해소에 따른 매물 출회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연구 초록에서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15%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GI 이노베이션이 12% 내림세로 다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금 더 심화된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전에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 나라 등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가 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인 이번 조치는 AI 칩 규제 강화와 제재 우회 차단, 그리고 중국 기업 13곳 제재 대상 추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 제재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오늘 좀 어제죠. 추가 발표된 부분이 본사가 마카오에 있거나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수출 금지한다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사양 AI 칩을 포함해서 추가로 발표를 했으니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뜯어봐야겠죠. 굉장히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PPT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쪽이 AI 칩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첨단 AI 칩이 아니라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좀 저사양 칩, 그러니까 A800이라든지 H800을 판매를 기존에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AI 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이 금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런 영향이 나왔냐라고 보면, 그동안 좀 며칠 전에 이슈가 되었던 화웨이 있잖아요. 화웨이 네.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최신식의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놨던 제재를 계속해서 중국이 빠져나가고 우회 루트를 뚫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좀 틈새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매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노트북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기술 같은 경우는 사용해도 돼라고 하지만 국가 안보에 좀 위협이 되는, 특히 AI 칩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고성능의 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차단시키면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심화된 제재 조치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중국 규제에 타격을 입은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총이 100조가량 증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들이 오히려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주가의 낙폭을 보였던 게 엔비디아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 특히 중국 쪽으로 좀 만들었던 저사양 AI 칩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을 좀 뜯어보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20%에서 30% 정도, 꽤 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제재로 인해서 중국 쪽에 판매를 했던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좀 월가에서 관측을 하기로는 데이터 센터 매출 중 약 300억 원 중에서 2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크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AI 시대가 나오게 되면서 GPU라는 부분,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가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네. AI 칩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국 때문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지 중국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실적이 좀 빠지게 되면서 네. 주가의 부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AI 생태계는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쇼티지 현상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엔비디아 주가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은 AI 칩 쪽에서 지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AI GPU 쪽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90%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후발주자 AMD라든지 계속 따라붙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들을 계속 제치고 따돌리기 위해선 네.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해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후발주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 격차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 업데이트 주기를 좀 절반으로 단축을 시켜서 매년 신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AI 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칩을 계속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이쪽 생태계를 더 크게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신제품이 언제 나올까라고 보면 내년 2분기 그리고 내년 연말에 각각 H200과 B100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또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무기한 유예 조치 결정을 최근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주는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좀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간밤에 나왔던 추가 제재 이슈와는 연관성 없이 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 반도체를 보면 첫 번째로는 HBM, 두 번째로는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HBM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긴 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을 흐름들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국 때문에 AI 생태계가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AI 칩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면 중국은 좀 고성능의 칩을 갖기 위해서 어둠의 경로라든지 블랙마켓이라든지 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고서라도 구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AI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쪽도 AI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쪽에 대해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HBM 관련한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슈와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와 약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제재 상황과 우리나라는 조금 무관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는 1%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아쉽게도 0.31%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미국의 투자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또 히토류와 페라이트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고 관련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의 주가 흐름들을 차트를 보면은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오늘 당일의 주가 흐름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슈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올 때마다 항상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였고 네. 당일 하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이긴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온 거기다가 거래량도 동반한 첫날의 상승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정리를 하라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특히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미중 간의 갈등 내용이 나오고 특히 미국이 강하게 제재를 할 때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휘토류 카드를 항상 꺼내왔어요. 네. 휘토류라는 게 뭐 다른 나라에도 매장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휘토류 같은 경우에서 가장 제재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수출에 대한 제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뭐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가장 먼저 그 휘토류 관련주로 변동성 있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유니온 머티리얼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을 한 개의 중심추로 보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는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1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이슈까지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화전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금 뭐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프트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준율이 24%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앞서서 페라이트 관련주는 테슬라와 관련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히토류보다 좀 페라이트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원래 페라이트도 그렇고 히토류도 그렇고 비슷한 차트 흐름들이 나왔어요. 히토류 네.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런데 페라이트가 조금 테슬라 쪽에 수혜를 가는 이유는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화전자가 히토류 관련주보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부각이 시장에서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페라이트 관련주 역시도 휘토류 관련주와 함께 같은 이슈를 받고 있는 만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가 현재 시간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슈에 따라서 페라이트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미국의 추가 제재 카드를 내놓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뤄봤던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선 첫 번째로는 HBM 쪽에서의 성장세, AI 생태계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빅테크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HBM 쪽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서 중심추는 HBM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HBM 관련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내용이 나왔던 거는 관련했을 때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포커스 ETF가 상장을 했는데 네. 좀 내용 거기 안에 있는 관련주들의 비중을 보면 HBM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각각 25%씩 비중이 나오고 있고 네. 나머지 25% 같은 경우는 좀 HBM 관련했을 때 좀 유명한 기업들, 약 25개 기업들이 골고루 나와 있어서 이런 ETF가 상장되어 있는 만큼 한미반도체에서도 좀 긍정적인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결국은 TC본더 쪽입니다.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AI 반도체라든지 HBM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미 반도체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더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17일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300억 원을 매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부회장께서 9월 동안 약 140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9월 같은 경우는 물론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약간 반납을 하긴 했지만 가격대로만 보면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약 5만 원대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오너가 판단을 하기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금융과 조선에 대해서 3분기 성적표 어떨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주요 기업들은 녹록지 않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낙관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쟁 중에도 정말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낙관론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어쨌든
그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내년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좀 나아지겠느냐를 보통 판단을 하는데,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4개 분기 만에 실적이 개선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가 물론 10월달 좀 주춤하긴 했지만, 네.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상승 기류에는 있다. 아직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는 일단 안심이다. 그리고 이 안심은 결국에는 FOMC의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막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물론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근데 그것도 일반 소비재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시장은 양호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서, 결론은 이런 시그널이 우리 증시에는 시장의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에 좀 편한 뭐 이런 식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중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금융주의 실적들도 속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다른 금융주들 역시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 은행주 전반에는 호실적이 될 수 있게 작용이 된 걸까요? 우선 미국은 이제 회계 연도상에 네. 보통 금융주가 먼저 가장 실적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 그리고 나서 대형 에너지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JP모건을 시작으로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이제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잘 나온 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연초에 보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굉장히 리스크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심했는데 이게 계속할까 말까의 그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신용 충당금이에요. 네. 부실 충당금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잣대인데, 이번 분기 발표에서 보면 이 신용 충당금의 쌓는 속도가 줄고 있어요. 이게 이제 4대 은행의 신용 충당금 쌓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지방은행의 부실의 리스크가 줄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이번에 발표 중요한 거고, 실제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년 전 충당금 1년 전보다 3억 3,600만 달러 늘어났지만 네. 1년 전에 3분기에 3억 7,800만 달러였거든요. 좀 줄고 있어서 이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그 불안정함을 굉장히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요 앞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계속 합치다 보면 시장이 이제 보시는 같이 미 경제는 브라이언 모니안 그 CEO가 이야기한 듯이 네. 여전히 건강하다. 그리고 관적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기술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다면 기술주로의 영향이 이제 간다고 봐야죠. 불안정함이 떨어지면 네. 성장주나 기술주로의 투자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4분기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와 더불어서 뭐 기술주와 성장주까지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또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역시도 계속해서 매년 실적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 규모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우리 은행주의 실적 전망치와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은행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네. 너무 좋은데 웃을 수가 없는 게 은행의 표준 관리를 해야 되는 은행입니다. 네. 뭐 아시듯이 지금이 매년 은행들이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상반기에만 14조 1천억 순이익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의 9조 8천억이니까 우리가 44% 증가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실적이 이제 이 실적의 베이스가 뭐냐면 뭐 아시듯이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이자 수익이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지금 4대 금융,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만 봐도 올 상반기에 9조 1,824억 얻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8조 9천억이니까 뭐 엄청 늘었죠.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은행연합회 쪽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은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은행의 실적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은 보통 주가라는 건 그 기업의 포텐셜과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데 네. 은행은 체질을 개선했거나 혁신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네.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은행은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내부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그다음에 IT로 빨리 전환한다든지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오히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자 이익이 최대를 누리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치금융에 의존하고 네.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실질 평가에서는 밸류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은행은 언제 주가 좀 오르느냐.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자본시장에 좀 활력도 넣어야 되니까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배당 시즌이 되면 은행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자 이익이 순이익이 늘어났다면 아마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또 정부에서도 배당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배당을 해라라고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오르지 않는데 배당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배당주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행주와 관련해서 주가 양상이 그다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배당 매력이 높아질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23년은 조선 업황의 상징적인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선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조선 3사가 네. 분기 영업이익을 모두 흑자로 돌아간 11년 만에 일이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예측치긴 한데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2,291억 원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정도 영업이익을 남길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흑자 전환.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으로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오션도 29억 흑자라서 이 조선 3사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 모두 흑자 난 거는 한 1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 3사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모두 좀 흑자를 기록한 건 12년 만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 측면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고가 선박 위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또 우리 조선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저가 수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조선사들 저가 수주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인수되면서 이제 하나그룹 측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네. 이제는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밝혔죠. 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배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배로 지금 진화돼 있어요. 네. LNG선이라든지 그 진화돼 있어서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를 한 20년간 좀 짧게 보면 네. 2000년도 후반까지의 2008년까지 압도적 글로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1위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이 따라온 걸 보지 못해서 사실은 한번 출렁했죠. 네. 그러다가 혹독한 겨울을 한번 맞이합니다. 그죠? 몇 년간 맞이해서 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체질 개선을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해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체질 개선과 맞들으면서 중국과 기술 격차를 지금 완전히 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 보면 내년도에 조선 섹터의 가장 키워드는 친환경 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선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배인데 그쪽에서는 뭐 중국과 격차가 꽤 많이 나요. 네. 이번에도 올해 LNG선 발주량의 70%가 우리나라 3사가 다 독식을 했거든요. 그 정도니까 지금 중국 경쟁국들이 벌크선, 화물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LPG,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연료를 쓰는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과 전혀 따라오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의 저가 수주 항목도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주가 중국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혹독한 겨울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또 친환경과 LNG 선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기술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너무 선두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안정만 찾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10년 만에 슈퍼호황이라는 조선주인데요.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친환경과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꽤나 고가를 잘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상황도 좋은데 주가가 좀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은행주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은행주는 실적이 최고예요. 그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는데 그건 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강하죠. 반대로 조선사는요.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주가 됐다고 해서 수주를 채웠다고 수주에 대한 매출 연결은 3년 후나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이제 겨우 흑자 전환 정도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밸류는 굉장히 올라갔다.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구조조정과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 밸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다. 저는 그 올라간 어떤 반영이 3분기 흑자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흑자 지난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아마 12분기 만에 적자 탈출할 거 좀 보이거든요. 하나오션 네.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가 하나오션이 여러 다양한 특수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주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수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글로벌 배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서 10년 만에 호황에 대한 주가 반영은 3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이후에 조금 더 주가 반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선 자체는 호황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수주 자체도 합격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관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유망할 만한 조선사는 어디일까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이죠. 네. 왜냐하면 수주량이 가장 많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LNG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70%, 즉 글로벌 전체 70%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70%는 사실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LNG선이 위주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100여 대의 LNG선이 대형 발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하나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선과 그리고 이 국방 관련 그러니까 네. 관련해서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조선해양도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나조선해양도 좀 유념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견해고 조선주는 아무래도 이 3분기 실적 이후에 한번 네. 치고 4분기 내년 되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주 전반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셨고요. 3분기 이후 4분기와 또 내년까지도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쟁이 심화되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간밤에 이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쟁이 지속된다면 히토류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 한미반도체를 짚어주셨습니다. HBM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미반도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주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는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3분기 이후 연말 주가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